근데 이거 우리 아빠 냄새랑 똑같은데. 차가운 비석 앞에서 낯선 아이가 덥석 바지단을 잡았습니다. 강아지처럼 냄새를 킁킁 맡던 아이의 눈썹 위 작은 점 하나. 그 점을 본 순간 대한그룹 강태한 회장의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5년 전 가슴에 묻은 아들. 죽은 유찬이의 눈썹 위에도 똑같은 위치의 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낚아채어 도망치듯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 작은 손바닥만 남긴 채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가 왜 이 아이들을 숨겨왔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치고는 매서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었습니다. 수원 천주교 공원묘지. 대한민국 재계 서열 9위 대한그룹 강태한 회장은 그 바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차가운 비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강유찬. 1986년부터 2019년. 단 6글자. 평생을 바쳐 일군 그룹의 위용도 수조원의 재산도 이 돌덩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5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가슴에 묻은 날이. 회장님, 지시하신 술 대령했습니다. 수석비서 임세웅이 조심스럽게 술병을 건넸습니다. 영국산 고급 위스키였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리는 병을 받아든 강태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도 수백억짜리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강철 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은 아들의 이름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노인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유찬아, 왔다. 강태한은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오정순이 먼저 몸을 숙였습니다. 손수건도 꺼내지 않은 채 맨손으로 묘비의 옆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짓물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유찬이가 생전에 그렇게 찾던 술이잖아요. 어서 한 잔 받으라고 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한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영국산 최고급 맞춤 정장의 바지 무릎이 거친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흙먼지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술 따르는 소리가 묘역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비석 위로 갈빛술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태한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아들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강태한은 분노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자라지 않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의 그 격렬한 배신감. 그 감정이 입을 통해 나오면 항상 칼이 되었습니다. 내 그러고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대한그룹을 물려받기 싫다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등 돌려나간 아들은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 아들 앞에서 강태한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태한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감이 어쩌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들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강태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불쑥 솟구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유찬이가 흠뻑 젖은 채로 강태한의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발표회 꼭 오실 거죠? 제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강태한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빠. 비서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하지만 아빠, 이번엔 꼭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유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강태한은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의 얼굴이 보였지만 강태한은 외면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손이 어땠는지 강태한은 기억했습니다. 창문을 올리는 그 손이 지금 술병을 쥔 손처럼 떨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 손이 지금 이 손과 같은 손이라는 사실이 70년 인생 그 어떤 후회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 번만 내렸더라면,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같이 서 있었더라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묘비 사이를 지나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태한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였습니다. 까르르. 무거운 정적을 깨는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묘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강태한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묘역 아래쪽 산책로였습니다. 3명의 아이가 다람쥐처럼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7살쯤 되어 보이는 삼쌍둥이였습니다. 시우야, 같이 가. 너 그러다 넘어진다. 형아, 빨리 와봐. 여기 진짜 예쁜 꽃 있어. 아이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강태한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쾌감은 곧 묘한 이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행색 때문이었습니다. 셋 다 새깃발처럼 하얗고 소매가 달아빠진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앞코가 까져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한의 시선이 멈춘 것은 가장 뒤처진 막내 아이였습니다. 뛰어오던 아이가 유찬의 묘비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들꽃 한 줄기를 비석 아래 살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깔깔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강태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기에 꽃을 놓는가? 아는 묘인가? 그 순간 아이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콧날, 달리는 탓에 흔들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썹, 그리고 눈썹 바로 위쪽, 작은 점 하나. 강태한은 자신도 모르게 안경을 벗었습니다. 저게 뭐야? 강태한은 확인하려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와, 저기 봐. 할아버지다. 아이는 겁도 없었습니다. 강태한의 서슬 퍼런 눈빛을 보고도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덥석 강태한의 바지단을 잡았습니다. 강태한이 본능적으로 다리를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강태한을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맑은 눈동자,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투명한 갈색 눈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 위, 눈썹 바로 위쪽의 작은 점. 아까 멀리서 본 그 점이 눈앞에서 다시 보였습니다. 강태한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아이는 강태한의 바지단에 코를 박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작은 손으로 영국산 최고급 원단을 꽉 쥐고는 강아지처럼 냄새를 맡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세웅 수석이 당황해서 막아서려 했으나 강태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머리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땀 냄새, 흙내음, 그리고 아이에게서만 나는 그 눅눅하고 따뜻한 체온의 냄새. 강태한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 냄새가
저 냄새가 어디서 나던 냄새인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좋은 냄새나.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근데 이거 우리 아빠 냄새랑 똑같은데. 강태환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그 다음 박자가 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음소거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바지단을 잡고 있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오정순이 옆에 있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의 말 한마디만이 고막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퇴근하고 돌아온 강태환에게 안기던 어린 유찬의 냄새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강태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까르르. 그때 멀리서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우야, 이준아. 거긴 가면 안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얼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젊은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인 듯 했습니다. 헐렁한 파카 차림에 머리는 질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고단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좀 진정하세요. 아마 다른 분 묘를 찾아온 아이들 같은데. 오정순이 강태환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태환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자가 달려와 아이를 강태환에게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곰처럼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른께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죄송합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태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강태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옷차림을 보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태환이라는 사람을, 강태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강태환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낡은 파카 밖으로 굳은 살 박인 손이 삐져나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태환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잠깐, 거기 잠깐만 기다려요. 얘들아, 가자. 어서. 그녀는 강태환의 말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채었습니다. 새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에게 이끌려갔습니다. 막내 도윤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할아버지. 아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태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라지는 네 사람의 뒷모습. 강태환은 자신의 바지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작은 흙 손자국. 그 손자국이 마치 강태환의 심장에 찍힌 낙인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오정순이 걱정스럽게 팔을 잡았습니다. 강태환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몸에서 아들 냄새가 난다고 했어. 죽은 내 아들 냄새가. 강태환은 다시 묘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오정순이 묘비 뒤 말라비틀어진 들꽃 사이에 끼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팔랑거리는 하얀 종이. 강태환이 몸을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싸구려 종합장 귀퉁이를 찢은 종이였습니다. 거기에 삐뚤한 글씨가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져 있었습니다. 강태하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빠 잘 지내요? 보고 싶어요. 받침이 틀려 있었습니다. 요자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주어 눌렀는지 종이 뒷면에까지 크레파스 자국이 패여 있었습니다. 강태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편지였습니다. 죽은 아빠에게 보내는 어린아이들의 편지. 강태한은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에서 희미하게 아이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땀 냄새, 흙내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핏줄의 냄새. 유찬이 자식들이다.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 콧날,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 그리고 눈썹 위 그 작은 점. 모든 것이 강유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핏줄, 내 손주들, 여보. 강태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슬픔과 회한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낚아챈 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당장 저 여자 찾아야 해. 지금 당장? 여보, 그게 무슨... 설마 저 아이들이 유찬이 아이들이야? 내 손주들이라고. 강태한은 소리치며 묘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강태한의 발걸음은 70살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오정순이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습니다. 여보, 좀 천천히 가세요. 그러다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지만 강태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을 놓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놓친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제네시스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태한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차가 없다면 갈 곳은 하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임수석, 차 돌려. 입구 쪽이야. 당장 밟아. 강태한이 뒷좌석에 타며 소리쳤습니다. 임세용 수석이 놀라서 백미러를 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입구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가. 이번에도 놓치면 자네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강태한의 호통에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한은 창밖을 내다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 좀 해요. 정말 그 아이가 핏줄이 맞을까요? 틀림없어.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무엇을 말이에요? 유찬이 눈썹 위에 작은 점 있었던 거 기억하지? 첫째 놈 시우라고 불리던 그 아이에게도 똑같은 위치의 점이 있었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말이야. 오정순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정말. 임수석? 강태한이 앞을 보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 여자 뒤를 밟아. 사는 곳이 어딘지, 근본은 있는 집안인지 싹 다 알아내도록 해. 그리고 강 부회장 자금 흐름도 같이 털어봐. 왠지 구린 냄새가 나. 네. 강대혁 부회장님 쪽을 말씀이십니까? 그래. 요즘 들어 씀씀이가 영 수상해. 저기 있다. 찾았어요. 오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묘지 입구 쪽 버스 정류장의 낡은 벤치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네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제네시스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태한은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광택나는 구두가 먼지 쌓인 시멘트 바닥을 밟았습니다.
정류장 벤치, 페인트가 벗겨진 녹슨 의자에 한지수와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파카, 구멍난 운동화, 강태환의 고급 양복과 너무도 잔인한 대비였습니다. 강태환은 벤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자, 잠깐. 거기 그대로 멈춰요. 강태환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아이들을 등 뒤로 밀어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강태환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 우리 유찬이 알지? 강유찬. 강태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고인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정순이 다가와 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우리 아들이 죽던 날 뭘 먹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5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발이요. 유찬이 마지막 이야기 저한테 해줘요. 저 아이들, 우리 유찬이 핏줄 맞죠? 오정순의 목소리는 부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애원에 한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이준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한지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한지수가 흐느꼈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우린 당신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강태환이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 아이들, 유찬이 핏줄 맞지? 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유찬 씨 아이들, 맞습니다. 아, 세상에. 오정순이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강태환은 비틀거렸습니다. 임세웅 수석이 뒤에서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맞았습니다. 내 핏줄, 내 손주들, 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생명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대체 언제부터였소? 2018년이었어요. 유찬 씨를 처음 만난 게,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강태환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맞춰졌습니다. 2019년 유찬이 죽던 해 그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찬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한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기 일주일 전까지는 저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럼 대체 왜? 강태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숨은 거요? 유찬이 그놈은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나? 아비인 내가 그렇게 남 같았냐고? 강태환의 고함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지수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대요. 회장님이 너무 무서워서요. 뭐라고? 강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지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강태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찬 씨는 회장님을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했어요. 항상 회장님 이름만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요. 실망시키면 어쩌나, 미움받으면 어쩌나.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회장님이 아이들을 빼앗거나 지우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강태환의 귀에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강태환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강태한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태어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괴물 같은 아버지로부터 도망쳤던 셈입니다. 유찬 씨는 사고가 났던 그날 회장님께 다 말씀드리러 가던 중이었어요. 큰 용기를 내서 손주들 보여드리겠다고. 한지수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강태한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날, 교통사고가 났던 그날, 아들은 도망치던 게 아니라 강태한에게 오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유찬이를 죽였구나. 강태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태한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년 인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여본 적 없는 대한그룹 회장이 먼지 쌓인 버스 정류장 바닥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수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한지수가 화들짝 놀라며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리고 부탁이니 다시는 찾지 마세요. 제발이요. 이 아이들만은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잠깐, 거기 잠깐만. 강태한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지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버스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도윤이가 작은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강태한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이었습니다. 버스는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창문 너머 도윤이의 작은 손바닥도 사라졌습니다. 강태한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또 놓쳤어. 이번에도 또 놓쳤어. 유찬이도 놓치고 이제 손주들까지 놓쳤습니다. 강태한은 빗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구두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이제 어떡하냐고요? 오정순이 울먹였습니다. 강태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임수석? 강태한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당장 저 여자 뒤를 밟아. 집이 어딘지 알아내. 그리고 오늘 밤 안으로 저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야. 강태한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입가에 닿았습니다. 짰습니다. 그 짠맛을 기억하며 강태한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기회를 목숨을 걸고 잡겠다고. 그날 저녁 7시 의왕시 오전동 어느 반지하방. 한지수는 낡은 식탁 앞에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비 하나를 두고 네 식구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이준이 젓가락을 빨며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자신의 그릇에 있던 면을 덜어 이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이준이. 엄마는 배 안 고파? 아까 오면서 빵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시우가 잠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그릇이 비어 있다는 걸 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무서운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야? 시우가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냄새, 아빠 냄새랑 똑같았어. 난 좋았어. 도윤이가 국물을 마시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시우가 조용히 국물을 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 왜 울었어? 한지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많이 보고 싶었나 봐. 아빠. 아이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라면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한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리. 그 어디에도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유찬 씨, 우리 이제 어떡하죠?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지수는 아이들 몰래 눈물을 훔치며 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밥 한 그릇을 아이들 앞에 놓고 자신은 먹지 못하면서도 배 안 고파라고 웃어 보이는 그런 순간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운 웃음인지 한 세월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한참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밤 11시 성북동 대저택의 집무실. 강태하는 임세웅 수석이 가져온 보고서를 펼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영국산 고급 위스키가 병째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하는 잔도 없이 병나발을 불었습니다.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앞에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저 아이들이 정말 유찬이 핏줄인지 봉투를 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과 알고 싶지 않은 것이 같은 무게로 강태한의 팔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확인이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태한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지수, 31살, 거주지 의왕시 오전동 햇살빌라 반지하 11호, 월세 40만 원, 3달 체납, 보증금 600만 원 중 350만 원 공제됨. 강태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한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을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 종이 한 장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셔츠 한 장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그 돈이 없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삼쌍둥이 미수가 출산. 신생아 집중치료실 2번. 89일 입원. 병원비 1,500만 원. 독촉장 발송 15회. 강태한은 신음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인 강태한에게는 푼돈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수에게는 생명을 옥죄는 거대한 빚이었을 터였습니다. 그 어린 여자가 남편도 없이 새 아이를 살리기 위해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이 활자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다음 장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낡은 반지하 건물의 외관, 깨진 유리창에 박스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졸고 있는 한지수의 사진. 강태한은 보고서를 구겼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태한은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20년 전 창문을 올려버린 자신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이라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순간들, 뒤늦게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이 사람의 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지 않나요? 다음 날 아침 9시, 의왕시 오전동 가파른 언덕길, 검은 제네시스가 힘겹게 골목을 올라왔습니다.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 앞에서 강태한이 내렸습니다. 임세웅 수석이 뒤따랐습니다. 회장님, 이곳입니다. 임세웅 수석이 가리킨 곳은 낡은 붉은 벽돌 빌라였습니다. 햇살빌라.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늘지고 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간판은 녹이 슬어 붉은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한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한 발을 내딛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하수구 냄새, 오래된 습기의 냄새. 강태환이 매일 뿌리는 향수 한 병이 이 방의 한 달치 월세보다 비쌌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깨진 계단 타일, 깜빡거리는 형광등. 그곳에 11호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뜯지 않은 독촉장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환은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강태환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한지수 씨, 나 강태환이요. 잠시 후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한지수였습니다. 그녀는 강태환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길 알고 들어가도 되겠소? 한지수가 당황해서 문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환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방 안. 그곳은 강태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방은 6평 남짓했습니다. 햇빛은 한 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퉁퉁 불어 있었고 구석구석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천장 한쪽에서는 물이 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놓인 플라스틱 대야로 떨어지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강태환의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세 아이가 서로 엉겨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얇아서 바닥의 냉기를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환의 눈길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 한쪽에 크레파스로 그려진 낙서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키를 잰 눈금들. 시우 101cm, 이준 101cm, 도윤 100cm, 그리고 그 옆에 서툴게 그려진 그림 하나.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없었지만 가장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지옥 속에서도 한지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를 기억하게 하고 형제를 가르치며. 강태환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강태환은 끈적거리는 장판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900만 원짜리 바지가 더러운 바닥에 닿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강태환은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불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축축했습니다. 벽에 크레파스 눈금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시우 100일, 이준 100일, 도윤 100. 누가 재워주었을까? 아이들 셋을 혼자 씻기고 먹이고 키우면서 한지수는 이 벽에 눈금을 그어가며 아이들이 크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그것만이 버티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강태환은 바닥을 짚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찬아, 아버지가 이걸 몰랐다. 네가 이러고 있는 걸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다 아비 잘못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서 그 말들은 어디에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강태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이불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기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이미 차가워진 것에 뒤늦게 손을 얹는 것처럼. 한지수가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강태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한 박자 더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시끄러운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도윤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는 강태한을 보고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 어디 아파? 도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태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강태한은 무너졌습니다. 강태한은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부서질세라, 놓칠세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강태한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지수도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하방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 젖은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짐 싸라. 강태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나가자. 내 손주들,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더는 못 둔다. 한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한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지켜온 것들이 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온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버텨온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강태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다. 내 시아비가 있어. 내가 너희들 울타리가 되어줄 거다. 한지수는 강태한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5년 동안 유찬 씨가 떨면서 말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좁은 지하방 장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불을 만지던 그 손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 손은 자신이 알던 강태한이 아니었습니다. 유찬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내 아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가자. 우리 집으로. 한지수는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태한은 말없이 그녀가 울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임세웅 수석에게 눈짓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태한의 전쟁이. 강태한은 한지수와 아이들을 급히 시내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옮겼습니다. 지하방에 짐은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곰팡내 나는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강태한은 그 옷들을 모두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남편 유찬의 사진 한 장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 몇 장만은 가슴에 품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요. 아이들 씻기고 따뜻한 밥 먹이고 있어요. 내가 곧 다시 올 테니. 호텔 방은 운동장처럼 넓었습니다. 아이들은 우와, 여기 진짜 궁전이다. 하며 침대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오정순이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강태한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을 하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서울 을지로 대한타워 12층 회장실. 강태한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호텔로 보내고 혼자 돌아온 회장실은 평소보다 더 넓고 더 차가웠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임세웅 수석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강태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뻗어 서류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피검사자 강태한 강시우. 일치율 100%에 가까움. 결론, 친손자 관계 성립. 강태한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증명될 것을.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없어서 내 핏줄들이 그 고생을 했다니.
강태환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법무팀장 당장 불러. 상속 관련 서류 전부 다시 짠다. 내 손주가 셋이나 더 생겼으니 지분을 싹 다 다시 나눠야지.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달아오른 강대혁 부회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형님. 강대혁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강대혁의 뒤로 비서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들어왔지만 강태환이 눈짓으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노크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 부회장이라는 놈이 채통업계. 강태환은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대혁은 강태환의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지금 채통이 문제입니까? 형님이 기어이 대형 사고를 치셨다면서요? 죽은 유찬 놈이 밖에서 남긴 아이들을 데려왔다면서요? 그것도 모자라 그 아이들을 본가에 들이시겠다고요? 노망나셨습니까? 강태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환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한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애 엄마라는 여자가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편의점 일이나 전전하던 여자라면서요? 그런 근본 없는 여자가 대한그룹의 며느리라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유찬이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자식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재산을 나눠야 합니까? 제가 30년을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강대혁은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강대혁의 눈에는 탐욕과 불안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후계자가 없어야 자신이 회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갑자기 손주가 셋씩이나 나타났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유전자 검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 여자가 딴 남자아이를 베놓고 유찬이라고 우기는 거면 어쩌려고. 강태환이 턱짓으로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대혁이 거칠게 서류를 낚아채 읽어보았습니다. 친손자 관계 성립. 강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이따위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형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여자가 형님 재산 노리고 작정하고 접근한 겁니다. 5년이나 숨어 있다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났겠습니까? 무서워서. 강태환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서워서 숨었단다. 유찬이가 제 아비를 괴물로 알았더구나. 강태환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대혁은 비웃었습니다. 아, 핑계도 참 좋군요. 형님, 제발 냉정해지세요. 그런 집안 출신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하면 대한그룹주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부회장으로서 이 일만큼은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 강태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서슬 퍼런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핏줄을 반대해. 형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핏줄이 우리 집안에 섞이면 그 입 닥치지 못해. 강태환의 호통이 회장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대혁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태환의 손이 책상 위에 놓인 묵직한 대리석 명패를 움켜쥐었습니다. 회장 강태환. 금빛 글자가 새겨진 그 명패가 강태환의 손을 떠났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패는 강대혁의 발끝 바로 앞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대혁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형님 미치셨습니까? 강태환은 책상을 돌아
강대역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죽음의 신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태환이 강대역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70살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40만 원이 없어서 방에서 쫓겨날 뻔했다. 1,500만 원이 없어서 내 손주들이 병원에 못 갔어. 너는 그 돈을 술집에서 다 썼어. 강태환이 강대역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대역은 소파에 나뒹굴었습니다. 강태환은 임세웅 수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세웅 수석이 두툼한 장부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태환은 그 장부를 강대역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장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강대역이 지난 5년 동안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령회사 설립에 하청업체 뒷돈, 법인 카드 유용, 합계 70억 원. 이건 함정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겁니다. 강대역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태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작? 강남 아파트 명의까지 싹 다 확인했다. 내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도. 형님, 제발 한 번만. 강대역이 강태환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강태환은 강대역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쳐냈습니다. 너는 해고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늘부로 대한그룹 내 모든 지위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내일 경제신문에 내 해임과 횡령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뜰 거다. 검찰에도 이미 자료 넘겼다. 감방 갈 준비나 해라. 형님, 우린 형제지간 아닙니까? 강대역이 절규했습니다. 강태환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제, 넌 내 가족을 모욕했다. 내 핏줄을 부정했어. 그 순간 넌 내 동생이 아니라 적이 된 거다. 강태환이 임세웅 수석에게 턱짓했습니다. 끌어내. 예, 회장님. 경비원들이 들어와 강대역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강대역은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한그룹 부회장이야. 형님, 제발.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강대역의 비명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넓은 회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도 내 아이들을 모욕하는 순간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이 사람의 결단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시나요? 강태환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메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유찬아. 강태환은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좀 늦었지만 집안 청소는 끝냈다. 이제 깨끗한 집으로 너희 식구들 데려올게. 강태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강태환은 임세웅 수석에게 말했습니다. 퇴근 준비해. 오늘은 일찍 가야겠어. 네. 아직 결제하실 서류가 산더미입니다만. 내일 해. 내 손주들이 기다린다. 강태환은 재킷을 걸치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소갈비 먹여야지. 오후 6시.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가. 길게 뻗은 담벼락을 따라 검은 대형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강태환의 대저택 정문 앞이었습니다.
높이 3미터는 좋게 보이는 육중한 검은 철문에는 대한그룹의 황금색 문양이 위엄 있게 박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시우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우와! 이준이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여기 분수 있다. 진짜 분수야. 영화에서만 봤는데. 도윤이가 잔디를 발끝으로 꾹 밟아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풀이야? 인조 아니야? 진짜야. 우와. 근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해? 한지수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나오는 것과 같은 얼굴로 임세웅 수석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철문이 좌우로 천천히 갈라졌습니다. 철문 너머로 드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밭, 색색의 장미가 핀 화단, 그리고 중앙에서 물을 뿜어내는 하얀 분수대, 그 뒤로 3층짜리 하얀 대리석 저택이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다 왔다. 들어가자. 강태환이 먼저 내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챙겨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주뼛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오정순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오정순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달려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다. 배고프지? 춥지는 않고? 오정순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아이들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막내 도윤이가 오정순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꿈이야? 그럼 꿈이지. 너희 집 맞아. 이제 여기서 할머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오정순이 도윤이의 볼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드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에는 황금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도 선뜻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양말이 깨끗한 바닥을 더럽힐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강태환이 그 마음을 읽었는지 껄껄 웃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여긴 너희 집이야. 마음껏 뛰어라. 진짜요? 진짜 막 뛰어도 돼요? 할아버지가 안 혼내요? 그럼 할아버지가 허락한다. 누가 뭐라 하면 할아버지가 혼내줄 테니까. 마음껏 뛰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준이 와 신난다. 하고 소리치며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우와 도윤이도 따라 뛰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적막하기만 했던 대저택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 다들 식사하세요. 가사 도우미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다이닝룸으로 들어선 한지수와 아이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오정순이 직접 만든 소갈비, 잡채, 된장찌개, 전. 아이들이 평소에 엄마 고기 먹고 싶어하고 노래를 부르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어서. 오정순이 아이들의 밥그릇에 갈비를 수북이 올려주었습니다. 도윤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얀 쌀밥에 고기를 얹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던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맛있어.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입에서 막 녹아. 울면서 밥을 먹는 아이. 그 모습을 본 시우와 이준도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퍼넣었습니다. 너무 배고팠던 것입니다. 너무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천천히 먹어라. 그러다 체한다.
오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눈물인지 국물인지 모를 게 도윤이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정순이 닦아주는데 도윤이는 피하지도 않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던 겁니다. 강태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정순이 아이들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가 너희 방이란다. 방문을 열자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방은 2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기린과 코끼리가 그려져 있었고 창가에는 튼튼한 원목 2층 침대와 싱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었고 책장에는 동화책이 가득했습니다. 장난감 상자에는 로봇과 인형이 넘쳐났습니다.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진짜? 그럼 다 너희 거야. 전부 다. 아이들은 침대 위로 뛰어올라 뒹굴었습니다. 한지수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좁은 방에서 아이 셋을 껴안고 추위에 떨었는데 지수야. 강태환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강태환은 한지수를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내 방이다. 한지수가 들어선 방은 우아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화장대, 그리고 창문 너머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까지. 침대 위에는 갈아입을 새 옷과 잠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편히 쉬어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강태환의 투박한 위로에 한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회장님이 아닌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태환은 그 소리에 잠시 멈칫하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밤 10시. 아이들 방은 불이 꺼졌지만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침대 위 칸은 시우, 아래 칸은 이준, 그리고 싱글 침대에는 도윤이가 차지했습니다. 형아. 도윤이가 불렀습니다. 아직 이불에서 엄청 좋은 냄새나. 곰팡이 냄새 안 나.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카펫이 바닥에 냉기를 잡아주었고 이불은 두툼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에서 긴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하방에서는 새벽에 이불을 서로 잡아당기며 추위 때문에 잠을 깼습니다.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응, 나도 그래. 보들보들해. 근데 형아, 내일 아침에도 갈비 줄까? 주겠지. 할머니가 또 해준다고 했잖아. 시우가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천장을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줘야 하는데. 우리 이제 괜찮다고. 형, 여기 진짜 우리 집 맞아? 내일 다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이 진짜 자신들의 것인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사라질지, 따뜻한 곳이 영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시우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가 약속했어. 우리 지켜준다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안 올 거야. 내가 봤어. 아까 엄마 웃었어. 진짜? 응.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 형이 있잖아.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이 자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품은 채로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강태환의 전쟁터는 회장실이 아니라 거실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 오후 4시 55분.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강태환 회장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환은 초조한 듯 손목시계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1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4시 59분, 5시 정각. 5시가 되자 강태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따르던 임세웅 수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결제 서류가 남았습니다. 내일 이사회 보고 자료도 검토하셔야. 내일 해. 네. 퇴근하십니까? 손주들이랑 선약이 있어. 네. 무슨 약속이신지. 목욕탕 가기로 했다. 늦으면 애들 삐져. 나간다. 강태환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로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뒤쪽에서 신입 직원 하나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방금 회장님 콧노래 하셨죠? 응, 들었어. 임원들과 직원들은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야근의 신으로 불리던 강태환 회장이 정시 퇴근이라니. 그것도 손주들과 목욕탕을 가기 위해서라니. 30분 후 성북동 저택. 강태환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시우, 이준, 도윤이가 다다닥 달려와 강태환에게 매달렸습니다. 강태환은 아이들의 무게에 휘청거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들. 할아버지 기다렸어? 응. 빨리 목욕하자. 나 물총 준비했어. 할아버지 공격할 거야. 강태환은 아이들을 데리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택 안에 있는 대리석 욕조. 평소라면 혼자 피로를 풀던 그곳이 오늘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태환도 셔츠를 벗어 던지고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할아버지 공격. 이준이 물총을 쏘았습니다. 강태환은 얼굴에 물을 맞으면서도 껄껄 웃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받아라, 할아버지 파도 공격. 강태환이 손으로 물을 퍼부었습니다. 욕실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참을 놀고 난 뒤 강태환은 아이들을 탕에 앉히고 때 수건을 들었습니다. 자, 도윤이부터. 등 대봐라. 강태환은 도윤이의 조그만 등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따뜻한 물, 대리석 욕조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손끝에 닿는 아이의 보드라운 살결. 간지러운지 도윤이가 킥킥거렸습니다. 이 할아버지 간지러워요. 가만히 있어라. 때 나와야 키 큰다. 강태환은 정성스럽게 아이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문득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찬이를 이렇게 씻겨준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강태환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거다. 지금이라도.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좋아. 도윤이가 고개를 돌려 강태환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환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나도 우리 도윤이 좋아한다. 아주 많이. 강태환은 젖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물이 튀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잠시 이 마음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70평생 그 수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수천 명을 호령하며 살아온 사람이 작은 아이의 등 하나를 밀어주면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순간이요. 이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이렇게 늦게 찾아왔다는 게 저는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집무실. 강태환은 한지수를 불렀습니다. 한지수는 3달 사이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태환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거기 앉아라. 강태한이 책상 위에 놓인 상자를 밀어주었습니다.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설계도면 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학 복학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유찬이가 쓰던 거다. 언젠가 좋은 건축가가 되겠다며 아끼던 물건이지. 강태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건축과 다녔다며? 네. 하지만 중퇴해서 다시 다녀라.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복학수속은 내가 다 알아봤다. 한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자격이 있어. 당연히 있고 말고. 강태한이 한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애들은 정순이랑 도우미들이 봐줄 거다. 너는 공부만 해. 유찬이가 못 이룬 꿈, 네가 이루어다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숙제다. 한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지난 5년 꿈은 사치였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급해 책 한 줄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꿈을 꾸라고 합니다. 남편의 꿈을 이을 기회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유찬 씨 뜻까지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할게요. 한지수는 설계도면 세트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강태한은 말없이 한지수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오정순과 강태한은 창고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축구공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린 유찬이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유찬이 7살 때 당신이랑 공차기 하자고 졸랐던 거. 오정순이 축구공을 건넸습니다. 강태한은 공을 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가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찬이가 말했었습니다. 아빠, 나랑 공차기예요. 그때 강태한은 뭐라고 했던가요? 바빠. 나중에. 다음에 하자.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강태한은 축구공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죽 냄새 사이로 아들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다음이 아니라 지금 놀아주마. 시우랑 이준이랑 도윤이랑. 당장. 강태한은 축구공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랑 공차기 하자. 강태한의 외침에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푸른 잔디 위로 70살 할아버지와 7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봄처럼 쏟아졌습니다.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남중앙유도장. 관중석 맨 앞줄에는 강태한 회장과 오정순 여사, 그리고 한지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한은 평소에 근엄한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태한의 눈은 도장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손 강시우였습니다. 어느새 8살이 된 시우는 하얀 도복을 입고 씩씩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우의 노란띠 승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차렷 경례. 관장님의 구령에 맞춰 시우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작은 어깨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실수만 하지 마라. 우리 시우 파이팅? 강태한이 한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붙들어매. 누구 손자인데. 보나 마나 제일 잘할 거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우는 관장님의 지시에 따라 앞 매치기, 허리 매치기, 발 후리기를 선보였습니다. 기합 소리가 도장을 울렸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1년 전 지하방에서 움츠러 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는
나무처럼 쑥쑥 자라 있었습니다. 마지막 낙법 시연. 관장님이 매트 위에 자세를 잡았습니다. 시우가 숨을 고르더니 힘차게 뛰어들었습니다. 매트를 치는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우가 정확한 자세로 낙법을 완수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강태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우리 시우가 최고다. 오정순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준과 도윤이는 형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형아, 진짜 멋있다. 우와, 형 엄청 세졌다. 관장님이 웃으며 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메고 있던 하얀 띠를 풀어내고 노란 띠를 메어 주었습니다. 축하한다. 강시우, 합격이다. 시우의 얼굴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해졌습니다. 시우는 노란 띠를 매만지며 가족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나 봤어? 나 합격했어. 노란 띠야. 강태한이 시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강아지. 할아버지가 오늘 소원 하나 무조건 들어주마. 뭐 먹고 싶냐? 아니면 뭐 갖고 싶어? 다 말해.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강태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지금 당장 가고 싶어. 강태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에 아빠를 먼저 떠올리는 아이. 강태한은 시우를 꽉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당장 가자. 아빠가 얼마나 기뻐할까. 오후 2시. 수원 천주교 공원묘지. 1년 전 춥고 쓸쓸했던 그곳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제네시스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5 식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강태한, 오정순, 한지수, 그리고 삼쌍둥이까지 모두가 똑같은 밝은 하늘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해피 패밀리라는 문구와 함께 웃는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준이 가족끼리 똑같은 옷 입고 싶어. 유치원 친구들은 다 했단 말이야. 라고 조르는 바람에 맞춘 단체복이었습니다. 히히, 할아버지 하늘색 병아리 같아요. 엄청 귀여워. 도윤이가 강태한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강태한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허허, 그러냐? 이 녀석이. 좋다면 할아버지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도 된마. 5명의 하늘색 병아리들은 손을 잡고 묘역을 올랐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강유찬의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태한은 익숙한 손길로 술을 따르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유찬아, 아빠 왔다. 오늘은 다 같이 왔어. 시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리에 맨 노란 띠를 자랑스럽게 펴보였습니다. 아빠, 이거 봐. 나 오늘 노란 띠 땄어. 관장님이 나보고 낙법 제일 잘한다고 했어. 멋있지? 이준도 질세라 나섰습니다. 아빠, 나는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상 받았어. 아빠 얼굴 크게 그렸어. 도윤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형들처럼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묘비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2 팔로 꼭 안았습니다. 아빠, 나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어. 사랑해, 아빠. 한지수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찬 씨, 보고 있죠? 애들 이렇게 씩씩하게 잘 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친딸처럼 잘해주세요. 나도 학교 다시 다니고 있어요. 당신 후배 됐어요. 강태한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절망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남쪽 바람이었습니다. 묘역 주변에 심어둔 목련나무에서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흰빛 꽃잎들이 하늘 아래를 춤추며 가족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안의 어깨에도, 오정순의 머리에도, 아이들의 손바닥 위에도. 우와, 꽃잎이다. 꽃잎 내려와. 아이들이 환호하며 꽃잎을 잡으러 뛰어다녔습니다. 강태안은 손바닥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태안은 눈을 뜨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다들 가자. 집에 가서 파티해야지. 오늘 할아버지가 쏜다. 와, 소갈비다. 할머니표 소갈비. 아이들이 환호하며 앞장섰습니다. 2주 후 도윤이가 입원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 밤 11시가 넘은 시각. 복도는 고요했고 보조 침대 위에는 강태안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쓰라는 오정순의 말을 강태안은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가벼운 기관지염이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가 잠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태안이 책을 덮고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강아지 어디 많이 아파? 아니, 그냥 좀 무서워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 천하의 강태안이 여기 딱 버티고 있는데. 강태안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도윤이가 강태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 강태안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냐? 할아버지 호랑이 같다고? 아니,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회장님들은 다 소리 지르고 화만 내잖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그럴 줄 알았지. 도윤이는 베개에 얼굴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친절해. 나 목욕도 시켜주고 공차기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도윤이가 강태안의 손을 자기 볼에 갖다 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안 쫓아낼 거지? 영원히 같이 사는 거지? 3달 전 취침 시간에 아이들이 물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인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도윤이가 묻는 것은 달랐습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라질까봐, 이 손이 어느 날 거두어질까봐. 나 말 잘 들을게. 강태안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누가 감히 너희를 쫓아내냐?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너희는 내가 지킨다. 너희는 내 핏줄이고 내 생명이야. 알겠냐? 도윤이가 강태안의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응, 사랑해 할아버지. 강태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그 누구에게도 아들에게조차 단 한 번도 먼저 꺼낸 적 없는 말을 이 작고 마른 아이가 당연한 듯 먼저 건네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강아지. 아주 많이.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살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먼저 말하기가 쑥스럽고 표현하는 게 낯설어서 한 세월을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 그 말을 먼저 건네준 건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쯤 계시지 않을까요? 6달이 더 흘렀습니다. 강태안은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 하단에 작게 실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그룹 전 부회장 강대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 확정.
기사 옆에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강대혁의 초라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태하는 잠시 신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핏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였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은 아무것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지하방 장판 위에 크레파스 눈금 하나가 30년 피부치보다 무거웠습니다. 강태하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더니 결국 꼴 좋다.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냉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강태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강의실. 한지수는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늦깎이 대학생. 하지만 한지수의 열정은 20살 신입생들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과제를 끝내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동기들과 나이차가 10살 가까이 났습니다. 처음엔 조별과제에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앉았습니다. 그래도 펼쳤습니다. 유찬이 못다 이룬 꿈이었으니까, 포기하는 것은 2번 죽이는 일 같았으니까.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살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을 빚는 일이죠. 교수의 말에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을 담는 그릇. 한지수에게 집은 단순히 비와 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쌓는 곳. 지하방에서 겪었던 추위와 냄새를 기억하기에 한지수는 누구보다 따뜻한 집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가 한지수를 불렀습니다. 한지수 학생, 이번 설계 과제 아주 훌륭했어요. 가족을 위한 쉼터라는 주제가 아주 명확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건축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실력이 남편 못지않네요. 기대가 큽니다. 한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는 한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찬 씨, 나 잘하고 있지? 당신 뜻까지, 당신 꿈까지 내가 다 이룰 거야. 지켜봐줘. 다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9년 2월, 홍익대학교 대강당은 졸업식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수많은 졸업생들 사이에서 한지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건축학 학사 한지수. 총장이 학위증을 수여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36살. 남들보다 늦은 졸업이었지만 그 무게는 남들보다 몇 배나 무거웠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밤샘 과제를 하며 치열하게 살아낸 5년의 결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축하해. 객석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졌습니다.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시우, 이준, 도윤이가 꽃다발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백발이 성하지만 여전히 정정한 강태한 회장과 오정순 여사가 흐뭇한 미소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강태한의 눈가에는 주름이 더 늘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인자함과 행복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학사모를 높이 던졌습니다. 눈부신 플랫이 세례 속에서 한지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학사모가 공중에 떠 있는 순간 한지수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든 손이 가슴 앞에서 멎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강태한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누구를 생각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이 저렇게 반짝이는지. 박수 소리가 가득한 대강당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5년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곧장 수원 천주교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유찬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찬아, 지수가 해냈다. 내 며느리가 기어이 해냈어. 강태환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손길로 술을 따르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못다 이룬 꿈, 내 며느리가 이뤘다. 이제 너도 편히 쉬어라. 한지수는 학위증과 졸업 앨범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유찬 씨, 나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기억해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그랬잖아요. 건축은 사람이 살 공간을 짓는 거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직업이라고. 나 이제 그 말 이해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어요. 한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학위증을 적셨습니다. 13살이 된 아이들이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법 의젓했습니다. 시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묘비를 향해 섰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멋있지?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이준이 거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걱정은 마. 우리가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 다 지켜줄 거니까. 그리고 도윤이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들처럼 씩씩하게 말하는 대신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비석의 이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강, 요, 찬. 아빠, 나 기억해? 아빠 냄새 맡았던 거. 할아버지한테서 아빠 냄새 났어. 그래서 알았어. 우리 가족이라는 거. 도윤이가 고개를 들어 강태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천하무적 삼총사잖아. 잘 살고 있어, 아빠. 가족들은 묘비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묘역을 감싸 안았습니다. 강태환은 묘비 옆에 핀 작은 들꽃을 보았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바위 틈에서 피어난 하얀 민들레였습니다. 강태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이 시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오정순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강태환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며느리를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겨울은 다 끝났다. 내 인생의 그 길고 추웠던 겨울은 너희들을 만나 끝이 났다고. 내 오만함이 만든 겨울도 슬픔이 만든 겨울도 이제 다 끝났어. 강태환은 묘비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찬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태환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강태환이 76년 인생을 살며 지어본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자, 다들 가자. 집에 가서 파티해야지. 오늘 할아버지가 쏜다. 와, 소갈비다. 할머니표 소갈비. 아이들이 환호하며 앞장섰습니다. 강태환과 오정순, 한지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불쑥 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 진짜야.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묘역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걸린 장면이 있어요. 70살 할아버지가 곰팡이 핀 벽에 크레파스로 그어진 키 웅금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 장면이요.
100일, 100일, 100. 누군가 혼자서 재어주고 혼자서 기억했을 그 숫자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한참 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줬어야 했는데,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두는 마음들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말하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고요. 꼭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하나, 말 못하고 지나쳤던 마음 한마디, 그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5년을 버틸 온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댓글로 살짝 꺼내주셔도 좋겠습니다.